가로 됐었어요. 세상에 예. 야, 지금 뭐 정말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예. 할까라는 예. 그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국정원이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다. 지금 예. 저 총리실 산하에 헌정수호 TF 만들어 가지고 그 내란에 부역하거나 좀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걸 뭐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 다 휴대폰 보는 것처럼 호도했지만 그건 네.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 실제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활동하시니까 국정원 이 내란 관련해서 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조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8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9월, 10월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이종석 원장 체제에서. 예, 이종석 원장 체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네. 요구하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성실하게 다 제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좀 깊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 데리고 좀 쉽게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 이제 이 국정원에는요 감사가 있고 감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실행을 했지만 네. 성과가 미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고 네. 감찰은 위법성이 있다. 어느 정도 그 중대하게 그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까지 잘못된 행위를 했었다라고 해서 조사하는 게 감찰인데 특별감사관 비슷하게 이제 그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 감사에서는 실제로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짓말 탐지기에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 단계에서 상당히 이 소위 말하는 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조금 그 미비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감사가 아니고 감찰로 전환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된다. 조사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감찰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봤어야 됐다. 네. 또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조금 이제 왜냐하면 내란의 잔뿌리까지 다 케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국정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날 그런데 밤에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네.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이제 보안사가 예. 1979년 11.6 직후에 네.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조사한 쪽이 그 합동수사본부 보안사 전두환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뿌리로 보면은 국정원과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와 방첩사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쿠데타를 하거나 이럴 때 국정원을 좀 경계를 하고 막상 계엄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지금부터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라고 그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그 조현천 문건도 됐고 지난번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윤석열이도. 그래서 초반에 이 국정원을 이렇게 합류시키지 않았다는 점. 예. 이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홍장원이 잘 버텼다. 홍장원. 네. 예. 홍장원 차장이 버텨가지고 예. 방첩사를 도우라. 예.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것 위치 추적도 하라. 예. 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홍장원이 사실상의 항명을 한 거다. 항명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 홍장원 차장이 뭐 조태영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 지시 받았으니까 시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행해 버렸으면은 훨씬 그 조직적으로 그 뭐 대테러국 사람이라든지 안보조사국이라든지 이쪽을 투입을 해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내란 수계 윤석열과 통화한 이후에 체포 명단 받아 적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인형과 함께 이제 뭐 이렇게 체포 나갔다든지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러면은 이제 조직 전체가 이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국정원 전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관련자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시 53분에 그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조금
홍장은이 받고 예. 10시 56분에 여인영이하고 통화를 그쵸. 하거든요. 그다음에 11시 조금 지나서 조태용 예. 원장, 예. 그다음에 김남우 안보 그 기조실장, 예.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 황원진 2차장, 예. 그다음에 윤호준 3차장하고 예. 같이 정무직 회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원장이 그러면은 계엄 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회의를 끝냈다고 하는데 네. 이때 구체적으로 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이때 구체적으로 황원진이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황원진이 이제 안보정보조사국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남우 기조실장이 지난 8월 달에 네. 그 을지훈련 기간에 우리가 그 계엄 대비 훈련을 했는데 예.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예. 이제 보고한 게 있으면 예. 그 내용은 이제 지휘부에서 내란에 가담하는 그 흔적이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수사는 필요한데 그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안보조사국, 네. 과거 대공수사국이죠. 그 직원들이 빨리 소집이 돼가지고 그 계엄 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작성한 문건이 2가지가 있는데 네. 그 정도가 일단은 뭐 연루가 됐다. 현재까지는 네. 그런 거고 그 외에는 아직은 연루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홍장원 차장이 버텨서 그나마 국정원을 지켰지만 예. 이 내란에 가담해서 이를테면은 그 인사에 반영될 인원이 예.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보정보조사국만 네. 그 실제로 계엄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한 네. 그 실무자가 있고요. 네. 그 실무자들이 이제 뭐 직접 종이를 들고 황원진한테 보고도 못하고 그 내부망 네. 통해서 이제 컴퓨터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한 시점은 계엄 해제 직후에 보고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직접 관련자로서 조사를 네. 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그 국정원에서 움직인 게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을 살렸네요. 살렸죠. 예. 예. 완전히 그냥 망가질 뻔했는데 그렇죠. 방첩사와 더불어. 예, 예.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예. 아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도 예. 피고인. 예. 하도 화나게 하니까 그렇죠. 지금 예. 홍 차장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참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은 예. 처음에 전화했을 때 10시 53분에 전화했을 때 예. 훨씬 심한 말투. 뭐 그러니까는 그 텔레비 봤지, 뭐 다 쓸어버려, 뭐 내가 너한테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예. 하는 이 말 속에 훨씬 심한 말투가 있었는데 순화한 거거든요. 홍 차장이. 그걸 심한 말투? 심한 말투죠. 욕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 순화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곽종근 있는 거예요. 사령관처럼. 예, 그렇게 예. 자기가 약간 삼키고 있는 것들이 아, 있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윤석열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윤석열의 인격과 정말 이 그 소위 이 계엄의 목적이 네. 무슨 뭐 경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쓸어버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감정이 실린 말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좀 이제 거기까지는 차마 다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예.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임명장 준 사람이니까 참는데 자꾸 이제 뭐 네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 뭐라 잘려서 하니까. 나한테 지금 보복하는 거지. 뭐 이런 아니, 투로 그런- 묻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아니 그런 거 그러면 아니야? 지가 그렇게 따지면 지가 계엄을 안 했으면 되는 거죠. 예. 네. 홍 차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 메모가 뭐 지렁이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계속해서 그 적절하지 않은 말을 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본인은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매우 이렇게 절제하고 차분하게 잘 대응하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목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어떤 메시지라고 읽으셨어요? 아 이것으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예, 이제 예.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걸로 끝이다. 예. 그런 거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당신이
감옥에서 삶이 있는 거 아니냐, 건강해라 이런 뜻 아닐까요? 그 홍장원 뭐 진심도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심? 마음에서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하시기 바란다. 예. 술 안 먹으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 좀 들었다는 내용, 뭐 감정이 실린, 다 쓸어버려, 감정이 그 실린. 앞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도 네. 이렇게 막 쓸어버려 하고 뭐 하냐 지금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 네. 할 때 네. 하면서 큰 소리로 네. 화내고 욕설 있었지만 그게 공소장이나 이런 데는 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의리라기보다도 그 말을 하면 내 인격이 상할까 봐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수준의 리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예. 많은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곽종건 사령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 한동훈 내 앞에 데려와. 쏴버린다 했잖아요. 한동훈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총으로 쏴버리겠어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홍장원 차장도 곽종근 사령관처럼 한동훈에 대하여 아주 그런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표현했었을까요? 한동훈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없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네.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 할 때 이제 그 앞에 따라오는 네. 그 뒤에 붙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냥 삼키고 마는 거죠. 특검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예.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이게 안 되겠다 비상대권을 꿈꾼 게 22년 예. 11월이라는 거거든요. 22년 11월 17일인가 뭐 예. 그때 그 여당 예.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네. 여당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네. 그때도 싹 쓸어버리겠다. 뭐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내가 뭐 총살을 당하는 한이 총살 있더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있더라도 이걸 해버리겠다 한 건데 대충 저 시기가 맞아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용산에 갔다니까요. 용산으로 예. 그 군인들 속으로 예. 들어간 거는 처음부터 계엄할 생각 계산된 갖고 행보.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무슨 무속 이게 아니라 예, 무속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박근혜처럼 되지 않겠다. 박근혜가 두 가지 당했다. 첫 번째 검찰한테 당했고 예. 두 번째는 쿠데타 하겠다고 다 준비해 놓고 못했죠. 실행을 하지 않아서 당했고 예. 두 번에 당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검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국방부 건물로 용산으로 들어가고 잠도 자는 것도 한남동 관제단지 네. 그 뭐 해병대가 지킨다 하기도 하고 예. 뭐 이제는 그 뒤로는 수방사가 지킨다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군인들하고 군부하고 정권을 다시 한번 엎어가지고 영구집권을 해서 군과 함께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무속 때문에 물론 그거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별건이고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제 비상계엄으로 자기가 평생 그렇죠. 평생 무슨 왕처럼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용산으로 겁니다. 들어간 거다. 예. 그게 지금 다음 달에 그 다시 청와대로 옮겨서 이전 비용이 합하면 한 1,300억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청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대통령의 생존성이 보장돼야죠. 청와대에 있어야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예. 그리고 용산은 이제 네. 합참답게 다시 예. 전쟁을 수행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네. 국방부도 이제 안정화 시키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돈은 들더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시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시고 국방부는 국방부 건물로 합참은 합참의 건물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무슨 다 떠나서 보안 문제 때문에라도 빨리 용산에서는 나가야 된다. 실시간으로 다 도청될 수 있다. 뭐 나름대로 뭐
뭐 도감청 대비는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옮길 때 무슨 뭐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공사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미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좀 손이 많이 타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윤건영 의원의 판단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 6월부터 네. 해서 6, 7, 8, 9, 10, 11, 6개월 네. 공사를 했으니까요. 예. 윤건영 의원의 그런 우려는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관저를 따로 지을 수도 없고 예. 그 관저를 사실상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따로 짓는 건 아니니까 한 6개월 정도의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상계엄의 배후가 누구냐, 누가 기획자냐, 여전히 지금 그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국면에도 좀 채 드러나지 않는 게 이제 노상원. 네, 지금 이제 노상원을 비롯해서 외환유치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지금 강제 수사라고 해도 본인의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휴대폰하고 뭐 포렌식하고 문서, 컴퓨터 이런 것밖에는 남지가 않는데 그것을 초기에 그 김용현의 집사를 통해서 다 파기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 초기 과정을 이렇게 공소장에 포함시켜서 근본적인 수사를 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판 얘기 좀 해볼게요. 김용현 변호인단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변협에서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도 얘기를 했는데 변협은 또 말이 없어요. 이거는 말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징계 의뢰를 법원 차원에서 해야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냈던데 이 재판장에 대한 이런 희롱, 조롱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말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진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그럼 법적 근거가 없이 행사했나요? 아니요. 그냥 깽판치로 사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의 증인이었는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만 부여된 지위예요. 그러니까 실물하면 아동 피해자나 이 아동 학대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먼저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계엄군처럼 재판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왔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 배석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하면 퇴정명령 하겠다. 왜냐하면 법정 소란을 했으면 퇴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다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법원이 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적 사항도 얘기하지 않고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개선 장군처럼 이기고 돌아왔다고 박수를 치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거의 재판부를 조롱을 넘어 희롱을 한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변협도 이거는 중징계를 해야 돼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국가 반역 범죄가 발생이 됐고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법부 안에도 지금 조의대 체제 하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그래도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재판 잘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아주 그 드문, 아주 희귀한 사이다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주고 있는데 그 재판부까지 들어가서 저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히 재판 자체를 깽판 놓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내란이라고 하는 그 DNA가 그대로 지금 김용현 변호인단에게까지 이식이 돼서 그대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헌법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도 뭐 당연히 참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의 모욕죄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인단들이 유튜브
유튜브에서 막 모욕하고 욕설하고 했던 부분을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고 이 법정 모독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정 모욕죄로 형법 183조인가 아마 그럴 텐데 법정에 와서 소란을 일으킬 때는 그 구성 요건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게 전 이제는 사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변협이 문제인데 지금 대한변협이 무게감도 많이 잃었고 이게 네. 권위도 많이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럴 때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면 더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창피하고 이걸 만약에 변협이 변호사들을 대표해서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변호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이제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 이거 당연히 징계해서 네. 변호사 자격을 아예 이거는 뺏어야 될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 상식적으로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김용현 변호인단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아 법정을 저런 식으로 모독해도 특별하게 예 법원이 움직임이 없네.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즉각 성명이 나오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법원이 어쨌든 감치 재판은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치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변호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업무의 성격도 있어서 네. 다 등록번호가 있고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조회를 하든 뭘 하든 인적사항 특정해서 이건 감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사법 정의입니다. 아니 그리고 특정이 안 된다는 게 변협에 등록번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영상 중계돼가지고 이미 화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인상착의로도 다 특정이 가능한데 굳이 특정을 하기 싫은 서울구치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법질서라는 게 내란과 가까운 이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고 물러선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폭들은 엄단해야 되는 것이고 강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후퇴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법질서, 이 헌법 가치를 저는 수호할 수가 없다. 네. 전 매우 이거는 좀 엄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대한변협 상황에 대해서 현재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일 아침 제가 이제 뉴스 퀵배송 때 단독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한변협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대한변협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감치 석방된 이후에 유튜브 방송으로 하루에 415만 원의 후원금을 더 놀라운 거예요.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게 갔구나. 일종의 먹이사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후원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과연 그런 센 발언을 했을 때. 왜냐하면 발언의 수위가요. 단순히 판사를 직격하고 비판하는 걸 훨씬 넘어요. 이진간 EXX 별별 변변치 않게 생긴 놈. 예. 벌벌 떨던데 그거 봤냐 히히덕거리고 박수를 칩니다. 거기 변호인들이요. 근데 거기서 뭐 할렐루야 막 이런 무슨 그런 종교적 언어가 또 막 나오더라고요. 이하상 그 변호사는 이름도 개명했잖아요. 원래 뭐 명규인가 하여튼 뭐 그냥 이런 이름이었는데 네. 하나님의 무슨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명을 한 것으로 알고 하상이 그런 뜻이에요.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어디 출마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대선 정광훈당에서 대선 후보 출마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당연히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변호사들한테 아마 신인규 변호사님도 감치되는 건 못 봤을 겁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퇴정까지 되는 건 봤다라고 해도 그것도 변호사가 감치되는 건 상상 이상인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거든요. 못 그러는 겁니다. 이거 김용현 재판이잖아요. 한덕수 재판에 와서 깽판 치면 한덕수, 김용현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건데 사법부야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내 의뢰인이야 뭐 하든 어차피 중재는 못 면할 것 같으니까 소란을 피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씨 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와는 별건이잖아요. 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중에 한 변호사는 직위원 재판부에 가서 우리가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지금 재판부 이 부장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또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깽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9 법원 폭동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법원행정처장만 현장을 둘러보고 참담하다인가 이 정도의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했어요.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침탈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나오나 그것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얘기가 없고 심지어 법정에서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괜찮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조이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인사죠. 내란 인사. 내란 인사죠. 네. 아니 내란을 일으키기 전인데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을 준비하는 기간이 뭐 김종혁 최고위원의 증언에 의하면은 2022년 11월로 또 올라가잖아요. 뭐 그때도 뭐 다 그렇죠. 뒤집어 버리겠다 막 이런 예. 말을 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오는 걸 보면 조이대는 내란 인사 맞죠. 그리고 지금도 네. 하는 게 내란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들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그 상해를 가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조직폭력배가 유튜브를 하니까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응원의 의미로 후원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비정상 구조를 변호사로 조폭을 바꾸면 네. 똑같은 구조가 지금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리하지 못한다? 그럼 내란의 연속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에도 중립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내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OX로 정해서 O야 X야로 물어봐야지. 내란에도 중립이 없어요. 내란에도. 내란의 중간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복지제도, 경제제도, 뭐 산업제도 거기는 절충할 수 있어요. 네. 널리 양해해서 뭐 의대 정원 문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란을 놓고 어떻게 중립적으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뭐 계속 저도 지금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배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야 된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한겨레 21이 엄청난 특종을 했어요. 네. 그 종묘 세운 4구역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한호건설 네. 1,000억대 이 뭐랄까 순이익이 생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시가 뭐 이 해명을 낸 거에 대해 저희 오늘 자세한 서울시의 모든 해명을 반박하는 반론이 오늘 나갈 건데요. 네. 세운 4구역 개발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는 2019년 20년에 20층 높이로 짓기로 합의가 다 끝났어요. 관리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 근데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서 중단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도심 생태축이라는 거를 재창조하겠다. 원래 없는데 재창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건물이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무렵 2022년입니다. 21년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 한호건설이 4구역에 집중적으로 땅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60% 정도는 SH가 수용을 했습니다. SH의 권리예요. 근데 나머지 40% 정도 땅이 있는데 이 땅 중에 대략 10% 정도를 한호건설이 집중 매집합니다. 근데 맛있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SH는 토지 주면서 동시에 시행사예요. 그래서 60%의 권리를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시공한 회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2020년 넘은 사업이거든요. 발생한 금융 비용이랑 매몰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불해 줘야 되는 책임이 시행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H는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네. 토지주들이 가져가는데 이 토지주들 중에 최소한 30%의 지분. 저희는 네. 27.1%라고 계산을 해서 썼는데 네. 서울시 해명 자료에 따르면 30%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과소하게 계산했다.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했네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네. 근데 30%의 개발 이익을 한호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 단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요. 조 단위. 그럼 SH가 공사비 플러스 매몰 비용 등으로 한 6, 7천억을 가져간다고 치면 네. 최소한 3, 4천억 이상이 남는데 이거를 서울시 계산입니다. 네. 부수적인 계산으로도 30%를 한호가 가져가는 지금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 국민이 대장동을 경유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이 나면 환수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초과이익 네. 환수 장치가 있어야지. 네. 네. 이 사업에서 SH는 확정 이익을.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게 뭐냐? 네. 공사비의 4%만 가져갑니다. 왜 그런 황당무계한 계약을 한 겁니까? 특정한 기업을 밀어줄 마음이 구조가 없지 않나? 밀어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 구조를. 사업 구조가. 근데 서울시는 지금 분양가를 네. 이걸 평당 분양가 이 건물에 평당 분양가를 2,400만 원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네. 5년 전에 여기보다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세운 육지구가 네. 이미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요? 평당.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여기가 어찌 보면 세운상가 전체 입지군에서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왜냐하면 입지구가. 종로에 붙어 있고 청계천이에요. 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5천도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가격이 연평균 한 4%씩 올라요. 근데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까지 가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서울 가장 복판인데 그러면 만약에 4천에 분양을 한다. 5년 전 가격, 2020년 분양 가격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개발 이익이 2조가 늘어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서울시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 해명을 하면서 야 그거 한호건설한테 가는 건 전체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2억에 30%인 34억이야.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조를 모르는 언론들이 서울시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 썼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원래는 3,900억이 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희 계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중에 3,550억은 토지주들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3,500 그 금액을 뺀 나머지 100억대만 이익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 오케이. 뭐 그거를 그 건축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순이익 개념을 갖다 쓴 건데 자, 그럼 서울시 설명대로 3,500억 중에 30%가 한호 거면 30% 한호는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계산으로도 1,000억대 이상을 이미 가져가요. 근데 저는 한호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알고 계셨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 한호건설은 세운상가 개발로만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운상가지고. 이 한호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오세훈 시장하고의 특수관계가 확인된 게 좀 있습니다. 이 한호건설은 시행만 하는 회사인데 부동산 파이낸싱 일으키고 이 회장이 이제 구속됐다가 뭐 부동산 면허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면을 누가 시켜줬냐? MB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어디 사업을 주로 했냐? 아까 제가 세운상 서울시 관련 강급 공사를 주로 했던 업체예요. 그러고 나서 세운상가 3지구와 6지구에서 지금도 거기서 사업들이 문제가 엄청 많은데 부동산 파이낸싱을 일으켜갖고 3지구와 6지구에 어쨌든 시행해서 개발을 성공시켜서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두 사업지구에서 최소 5천억 이상은 벌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시행을 맡긴 거예요. 이 MB하고의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지금 뭐 서울시가 반론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이제 오독한 반론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반론에 대한 저희의 재반론을 내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최소 이 세운 사지구가 뭐 문화재 경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심 개발은 다 돈의 전쟁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사실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한 민간 업체가 서울시 계산으로도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가는 건데 이 개발 방식이 타당한 것이냐.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도 제3자 뇌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도심 생태축 얘기를 안 하고 용적률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2024년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사진이 많이 나갔지만 매장 발굴 조사까지 다 끝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예요. 덮어놓은 상태로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냐? 한호라고 하는 그 주민대표자회의 표현들에 따르면 프로가 들어와서 프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호는 재개발의 프로다. 그래서 이 재개발의 프로가 들어와서 야 우리가 사업성을 높일 거야.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여기 종묘 앞이라. 야 우리는 종로구청 이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서울시랑 협상할 거야. 라고 해서 이 토지주들이 말하자면 주민대표자회의들이 수년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린 거예요. 한호를 선수를. 근데 이 선수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물론 최종 발표는 오세훈이 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용적률이 향상되네. 여기 종묘 앞이라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공성의 외피를 씌워준 게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에요. 고비마다 나타났고 저희 보도에 있는데 한호가 3지구와 6지구에서 부동산 PF 만기 대출 연장에 실패할 뻔합니다. 그때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의 모임이죠. 대주단이 뭐를 요구하냐면 세운 지구를 다시 통합 개발하는 걸 가져와. 그리고 용적률 향상안을 가져와. 이게 3지구의 요구였어요. 요구. 근데 이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미 3지구랑 6지구는 다 쪼개져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쪼개놨어요. 네, 이거 네. 다시 통합해와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용적률 향상을 가져와 이거는 뭐냐면 3지구랑 6지구의 용적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서 사실상 4구역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낮은 거는. 이거 불가능한 요구인데 자,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20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같은 달에 네. SH가 그 두 개의 요구를 담은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줍니다. 검찰 뭐 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이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요. 그 3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의 표현을 쓰자면 서울시와 한호의 동행이 계속 이루어진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었어요? 한호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진다. 아,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그 종묘 쪽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도 유네스코가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1995년 조순시장 때예요. 그때 협약서를 쓴 거거든요. 네. 이게 이 용적률이 달라진다는 걸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용적률 때문에 50으로 할 거냐 70으로 할 거냐를 두고 2000년대 중반에 14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최종 합의한 거예요. 3자가. 근데 이 최종 합의한 안을 서울시가 혼자 뒤집는다? 이거를 그들은 15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좀 그 어쨌든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가 너무 궁색하게 해명을 한다. 그 한국 전체 국토에서 제일 가면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을 개발하는데 민간 개발업자가 30억 벌어가려고 이걸 들어왔다. 이거는 국토의 토지 이용 가치를 서울시가 너무 낮게 평가한 거다. 종로에 건물을 지는데 어떻게 30억을 봅니까? 지금 30억이면은 저기 뭐야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을 벌겠다고 그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종로에 140m짜리 건물을 짓는데 세상에. 이거를 30억을 벌어가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서울시의 방식은 국토의 효용 가치와 이용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다. 어쨌든 이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심혜도 의원님 그 사법행정 TF 회의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도하 보수 언론들은 이게 다 뭐 대법원장 힘빼기다. 민주당을 엄청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정국을 빠르게 종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조이데 코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법행정 TF를 통해서 개혁안을 냈는데 법원이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청 반발하네요. 예. 그 단죄가 필요한데 지금 지기현 또 한성진 재판장 재판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정말 명랑운동의 사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변호인들이 특검 검사들과 그다음에 증인의 협박, 위협, 모욕, 조롱을 해도 가만히 두는 이 형태가 어느 판사한테 물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기현이 판사망신 다 시킨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증인들은 그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증인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모욕적 언사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재판장이 그걸 갖다가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체적인 진실 발견도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간과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조이대 사법부가 그런 구속영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요소에 이상한 판사들을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그 결과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갖다가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법관의 인사를 통해서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내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또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를 지금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내란 동조 세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이대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절대 반지를 뺏어버리고 이 권한을 갖다가 합의제 기구에 의해서
민주화 시켜야겠다, 평등화 시켜야겠다, 네. 합의제 기구화 시켜야 된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그 판사 회의, 네네. 이 판사 회의가 그 동안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문기구 같은. 그렇죠. 예, 뭐 네. 판사 회의에서 어떤 거치기만 하면 통과 의뢰. 그렇죠. 통과 의뢰 정도로 네. 이제 됐는데 이번에 사법정상화 TF에서는 실질적인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주는 거죠. 판사 회의를 심의 통해서 의결을 거쳐야 예. 심의 의결을 거쳐야 거치도록. 예. 예. 그리고 법원장 인사에도 판사 회의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판사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법원장 그 임명도 네. 그 법원의 판사들이 전원이 참여한 판사 회의에서 예. 후보자를 추천을 해서 예. 그 후보자 가운데 임명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이 이제 찍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법원장은 나경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에 보내고 윤석열 징계할 때 살려준 판사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보내고 예. 자기 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인을 주잖아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한 재판을 해도 음흠. 우리가 법원장으로 다 임명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라든가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재판해라. 예. 알아서 기는 재판해라. 뭐 그런 사인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게 2018년도 양승태 대법원장 그 아래에서 네. 굉장히 그 사법농단 그때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해서 네. 대법원장의 권한을 확 줄이는 그런 제도를 설계를 했고 예. 그때 대법원도 동의를 했거든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것이 네. 결국에는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의 밤 때 사법부가 예. 마치 윤석열 계엄을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예.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법관 징계에 대해서 실질화하겠다. 예.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무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규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 사건이에요. 이를테면 그 법원 윤리감찰관실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규현 판사는 뭐 조금 있다가 갔고 사빈이 그러니까 그 먹은 술값이 170만 원이고 이거를 n분의 1로 했더니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금지법 위반이 아니어서 징계도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얼마나 큰 빈축을 샀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300이더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사법정상화 TF를 통해서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그러니까 감찰관이라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거기 조사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법원 공무원이었는데 감찰관이 외부에서 들고 올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들고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제대로 하고 법관이 지금 최고 이제 정직 아닙니까?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데 2년까지 정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적으로 완전히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그 징계의 형도 세게 좀 바꾸고요. 그런 식의 이제 보완책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직위원 그 룸사롱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기각시키고 압수수색영장 기각시키고 택시 그것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직위원이 쉽게 말해서 그 300만 원 넘는 술값 그 술자리에서 언제 빠져나갔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위원한테 사실은 면피를 주려는 사전 작업이지 않습니까? 직위원이 그래 룸사롱 가는 맞다. 왜냐면 사진은 찍혔으니까. 근데 자기는 술 안 먹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온 시간이 언제냐. 그것만 지금 그 법원에서 보겠다. 확인시켰다는 거. 그 압수수색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직위원한테 그건 면피 주려고. 면피용이다. 면피용이다. 그 압수수색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면피용이고 진짜로 보려면 직위원의 핸드폰이라든가 문자 내역을 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법원이 아직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건데요. 그러나 지금 그 위원회 자체가 이 비법관 출신들로 네네. 채운다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판사 아닌 다른 이거 법조인과 법관을 좀 헷갈리게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그러면 비법관 출신이라고 하면은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복소연 법원노조 그 사무처장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이익단체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들을 네, 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예. 저희가 이제 설계는 13명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판사들이 너무 안 들어가 있으면 또 사법권 침해다라고 또 공격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4명 정도는 법관이 최소한 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협회 추천 3명, 네. 그다음에 교수협회 추천 2명, 그다음에 이제 법원 공무원 쪽에서도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1명 네.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좀 다양하게 인원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을 네네, 한다. 다양하게 예. 구성을 했고 예. 그다음에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예. 그 비법관 위원 중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시킬 거냐 그 네. 두 가지 안이 있었고 예. 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법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을 거기 위원장으로 시키면 네. 이거 뭐 하나만하다. 그러면 개혁이 아니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위원장으로 안 된다. 예. 조희대가 사퇴하고 나가면 또 혹시 모를까. 예. 조희대 있는 상태에서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둘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도 있는 거네요. 그 안이 있는데 세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하도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하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도 검토를 해봐라 라는 그 정도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외국 비교법 사례를 다 봤는데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보면 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네. 다 비법관 추천으로 외국 사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이 조희대 코트에서 문제가 됐던 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수직직할 하면서 사실상 자기는 나서지 않고 천대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수직관할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누가 하나의 그 직할 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민주당 사법행정 개혁 TF의 핵심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데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왜 한 거야? 예, 왜 없앴어? 법원행정처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네. 뭐하러 위원회 구조로 만들었어? 이런 비판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제 규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외부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조희대가 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위원장이라는 그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저희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네네. 개혁 작업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봐서는 위원장을 대법원장에 맡길 수 없다. 그거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직선제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그 많은 그 좋은 장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판이 될 수가 있다. 판사들도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평판사들한테 적극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후보자가 저는 대체로 대의민주주의는 걸러진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 아닌 사람으로 저희가 그 설계를 했어도 추천은 전국 법관 회의에서 우선 추천을 하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장관급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혹시 뭐
어떤 비리가 있는지를 예. 인사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에 있는 판사들의 의사에 따라서 네. 그 사법행정위원회 네. 위원장이 예. 비법관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는 구조라 네. 결국은 법원 판사들의 뜻이 80%는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사법권 독립 침해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균형을 갖춘 예. 적절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소 좀 복잡한 거고 이게 지금 끝나지 않은 거죠?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내일 금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법안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법사위에서 네. 법사위원들이 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네. 최종안이 예. 마련되리라 생각이 예. 됩니다. 박형광 기자. 지기현 판사를 믿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거 좀 증인이 많은데 네. 천천히 하시죠. 뭐 하면서 네. 늘 뭐 또 윤석열 안 나오면은 또 안 나온다고 좀 밀어주고 그러면서 또 미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매우 불안하다. 네, 매우 불안합니다. 네, 매우 불안하다. 실제로. 저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안 믿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뭐 환경들은 믿는데 네. 직위원이 대놓고 그거를 판결을 안 내리고 네. 인사에서 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법원도 그거는 법원도 그렇게 되면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고 솔직히 네. 뭐 굳이 봐줘야 될 대법원이 뭐 봐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할 거예요. 2월 안에 할 거다 인사 전에. 예. 인사 전에는 한다. 인사 전에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사 전에 못하면은 직위원은 보직 이동을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마무리 짓고 가야지. 그러니까 직위원도 본인이 딴 데 인사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2월 전에 판결 최종 나오는 거는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뭘 걱정해요? 1월 18일에 구속 만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 그거는 보면 될 것 같고 윤석열이 풀려나면은 국가적으로 정말 불행한 일이죠. 또 내란 선동하고 또 윤석열 뭐 이렇게 지지 세력들 만나고 환호하고 뭐 누구 정치인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저는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국민의힘은 벌벌 떨고 있다. 썩열이 나올까봐 지금 진짜 야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일부러 야 직위원이가 일부러 지금 재판 천천히 한 거야. 이거 민주당의 첩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할 정도로 완전 쫄았다 지금. 예. 윤석열 풀려날까봐. 이거 풀려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같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 정서라는 게 어쨌든 연결을 생각하니까 단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내란이 엄중한데 어쨌든 네. 처벌을 받았으면은 그래 뭐 이제 점점 잊혀져가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거든. 왔다 갔다 하고 장도격이 또 한번 바로 보러 가야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저는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게 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또 법원 앞으로 가서 응원봉 들고 또 집회를 해야 되는 생각만 거예요. 해도 아찔하네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저는 조희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지 그런데 지금까지 직위원 판사가 해놓은 게 없어요. 재판 진행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뭐 계속 모니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진짜 막 그냥 뚜껑이 바로바로 열리던데 김건희 씨가 V0가 맞았네. 진짜. 법무부 장관한테 실시간으로 명태균 수사보고를 받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단서를 조은석 특검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에 있는 그 하급 간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의혹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거냐 마냐의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어설픈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로 이게 어설픈 게 아니고 적나라한 개입과 지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개입과 지휘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였다니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명태균 문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본인 사건과 관련된 상의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냐.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인인 영부인에 대해서도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런 식의 그런 논거들을 제공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해결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라도 반드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김건희 씨의 악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끝이 없다. 이 두 내외의 기행과 악행은 파도 끝이 없다. 그렇죠. 진짜 양파 부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기이한데 이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영장 사유에 보면 그러니까 기각 사유에 따르면 지금 혐의를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본건으로 갔을 때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영장재판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사실 우리가 김건희 씨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지레짐작했던 부분도 있고 이랬을 거다라고 많은 또 근거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V0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놀랍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아주 증거로 명백하게 나왔을 때 보통 검찰에서는 왜 E-X에 글을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중요하고 수사지휘권의 어떤 법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그 집단으로 항명사태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 명확한 증거들이 심지어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정성호 장관의 어떤 지시체계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서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잦아들게 된 것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문자가 나왔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들 심지어 이 문자가 작년 5월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면 작년 6월달에 검찰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사건 재배당이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후에 정말 다시금 뭔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문자 주고받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 샤넬 자켓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프랑스 관련된 인사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뒤 정황들뿐만 아니라 문자로서 딱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검찰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것은 명태균 이슈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씨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부터 잘못됐냐면 정유미금 지검장은 여기에 대한 해명과 문제 제기 들을 정확하게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 범죄 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느냐? 그러면 그 공공형사 과장한테 법무부 공공형사 과장한테 창원지검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정유미 지검장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뭐 봐야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고위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혐의를 산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정유미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항소 포기 논란 때 굉장히 E-의 글을 열심히 쓰시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정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적인 반발이다, 선택적인 정의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각급 검찰청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원래 법무부에 보고하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박성재 지금 그 전 장관처럼 그 쉽게 법무부 간부를 통해서 일선 검찰청의 수사 보고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보고를 하는 주체는 그 사건의 성격을 알겠죠. 그럼 당연히 사견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연중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거의 100% 이상인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지휘부나 검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일정적으로 구두적인 명시적인 개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철저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 개입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사인인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자기 사건과 관련해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거잖아요. 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기가 막혔겠지만
여사 실세인 사실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외면할 수는 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 처음부터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장관 면접을 보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게 장관 면접을 김건희 씨가 했어요. 지금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박성태 실장이 그러니까 딱 그 박성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장관 면접까지도 김건희 씨가 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요 그 내각 관료들의 면접까지도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이 되는 사람 귀에 그런 풍문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는 처음엔 놀랬지만 이걸 들어줬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좀 이들의 공범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공적 기능은 완전히 망각한 가운데 김건희의 사적 조직으로 내각이 그냥 시녀처럼 움직였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과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수백 차례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김건희 씨의 사적 지시라고 하는 것들이 꽤 오랜 동안 통용되어 왔고 그 통용되어 왔던 것들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단계를 올라가다 보니까 김건희 씨 스스로도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보면 이게 사실은 한동훈 그 전 대표와의 문자 메시지라는 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영부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참고 인내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는 데 한 번 더 놀라는 것이고 박성재의 문제로 돌아가면 박성재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를 많이 보여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권한도 가지지 않은 김건희랑 영부인을 상대로는 얼마나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겁니까? 그런 이중성에서 정말로 공직자의 자질조차 없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결국은 계엄이란 사태도 말리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부역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 내란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계엄 사무를 한 거잖아요. 회의도 열고 지시도 하고 구치소에다가 인원 점검하라고 하고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합니까? 다음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 협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러셨던가 안보실장이 그러셨던가 그야말로 장이 서는 거라고.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긴 하지만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또 정상들과의 라포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 이번에도 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죠. 사실 잠깐씩 한 5분씩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얘기하고 근데 모든 정상들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각각의 국가를 대표하고 나오는 분들이라서 자기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제가 사실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외국 정상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인생이나 또는 삶의 역정이나 뭐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발굴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에 관심 가지고 상대가 예를 들면 좋아할 일 만한 거 언급해주고 공감하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소국의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 사람 얘기인가 저 사람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자기 얘기 아니면.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저는 뭐 룰라 대통령
또는 뭐 모디 총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었고 서로 뭐 공감도도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댓글창에 대통령님 외교 천재 잼통. 네, 그쵸. 외교의 달인.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사실 국내파예요. 예, 뭐 이를테면은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 외통위를 뭐 적극적으로 해보거나 뭐 이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 외교 쪽에 눈 밝은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7박 10일입니다. 아마 기자들도 많이 지칠 텐데요. 어제 기내간담회 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기내간담회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박형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손을 안 들 때까지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때 좀 비난 같긴 합니다만 내란숙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시절과 너무 비교되죠. 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MBC 기자 전용기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가 같이 민간기로 이동하면서 취재를 다녔었죠. 심지어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개 저렇게 긴 순방에는 반드시 기내간담회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기자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사실 힘듭니다. 저 1시간 타이핑 치려면 기사 다 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 내내 아마 잠 못 자고 기사 썼어야 됐을 텐데 이 국민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께 지난 외교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 보고하는 건데 내란숙의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둘, 자기 평소에 친한 기자 둘만 딱 찍어가지고 대통령 쪽으로 불러서 별도의 개인적인 티타임을 했다. 무려 1시간이나.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하고 너무 비교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비 오는 아침에 제가 보니까 다 뭐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도 비가 오고 천안에도 비 오고 대구는 좀 흐리다. 중학생은 안 써도 되는 정도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중요한 다자회의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해서 어떻게 정상들과 만났는지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을 사실 그대로 다 설명을 국민들께 한 것 같습니다. 다자회의는 그야말로 장이 선다라는 거죠. 장이 섰어요. 그렇죠. 저렇게 막 외교에 정말 국제사회의 총합들이 다 모여서 세계의 정상들이 막 바쁘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건져올 게 없을지 하는 그곳에 장이 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당연하다. 이걸 전제를 깔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국 방문하지 않으면 정상 간 만남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다자회의 때 틈틈이 양자회담을 해야 된다. 언론에 일일이 공지하지 않았지만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얘가 화장실 앞에서 만날 수도 있고 들어가다 만나고 나오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틈에, 그 짧은 틈에도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통역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합치면 꽤 많은 정상들과 직접 만났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디 총리, 그다음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인도 그리고 브라질 순방을 해야 되겠다. 뭔가 성사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실 중국에 이어서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세계 최대 아닌가요? 중국을 앞섰다라는 보도도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인도,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이 큰 나라들하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박장대소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서 저렇게 활짝 웃었는지 이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진핑 웃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웃게 했죠. 트럼프도 웃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다. 예. 취재한다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떤 꿀팁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죠.
세계 정상들 모든 정상들 다 똑같다.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이다. 뭐 나만 그랬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짧지만 아주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인간적인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사람이라는 거죠. 예, 외국 정상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역정, 정치적 경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것 언급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아픈 거 위로해주고 그럼 다 좋아한다. 예, 사람 다 똑같다. 예, 아무리 큰 나라의 강한 지도자라고 한들 또 작은 소국의 지도자라고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내 안에서 자료 쌓아놓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 사람은 뭘 좋아하나. 제가 사실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이걸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 연세가 있지 않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달았기 때문에 시진핑과도 또 트럼프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밖에 다른 정상들과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바로 외교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는데 본질적인 거 아닌가.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사람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끔 헷갈려가지고 실수하기도 한다 이렇게 웃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코를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해외 정상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해서 가능하면 많은 호의를 끌어내려고 밤새 공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저에 대해서 막 연구해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막 해주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얘기 막 해주면 막 잘 통하잖아요. 얘기가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저도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가 호의를 갖게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준비기를 9번 했다는 것도 저는 충격이에요. 제가 공판 준비기를 대개 몇 번 하십니까? 한두 번 하지 않나요? 뭐 변호사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공판 준비기를 가장 많이 한 게 2번입니다. 그 대부분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이건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긴 해요. 그리고 9번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하게 될 변호사 생활에서도 이 정도는 못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번이나 했어요. 9번 동안 하면서 주로 논의했던 게 증인협의입니다. 증인협의. 너네 누구누구 부를 거고 우린 누구누구 부를 거고 거야. 이 협의가 주요했던 거고 해당 협의가 사실상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증인을 추려가는 과정이었는데 11시에 재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재판 시작했다는 거는 재판부에서 이거 한 30분만 하면 끝난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어깃장을 놓기 시작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건너뛰면서까지 이어졌고 길어지다가 중간에 잠깐 휴정을 했는데 휴정하고 돌아오면서 검찰이 느닷없이 협의도 없었던 42명 카드를 꺼내고 그게 기각되니까 기피 신청 던지고 도망간 겁니다. 아니 근데 저 국민참여재판 5일 하잖아요. 근데 5일에
전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42명이 아니라 총 64명인데 네. 이걸 다 불러서 하자. 근데 어느 재판부도 예컨대 증인 신청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럼 그걸 다 하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네. 네, 일정 정도 뭐 줄여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러면 당시에 이화영 출정에 나갔던 교도관들이랑 이 사건에 관계된 관계인들만 불러서 증인 신문 합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조율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전에 자기들 입장 준비해 왔다면서요. 네네. 그걸 줄줄이 읽고 그냥 나가버렸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이라면 미리 준비해서 어떤 행동을 일치 단결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사전 준비한 거고요. 네. 제 생각은 지금 수원지검장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사표까지 내셨는데 아직 수기 안 돼서 여전히 지검장으로 계신 그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박재혁 수원지검장이죠. 네. 지검장 수준의 논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중대한 사건이고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9차 준비길에서 기피 지정되고 도망가는 거는 일선 검사들 수준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최소 수원지검장 레벨에서 결정해서 야 니네 이렇게 해. 그렇죠.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입장 얘기하고 기피 신청하고 그냥 집단 퇴장 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이 박재혁 지검장이요 18명 그 지난번에 그 항소 포기 관련해서 입장문 냈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랑 송강 두 분이 이제 핵심으로 알려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이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 검찰들의 수사 방식의 특징이 대규모 수사입니다. 대규모 수사면 당연히 그 결과물도 대규모로 나오겠죠. 그래서 증거 기록이 뭐 5만 페이지는 적은 수준.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이런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진술서들도 수백 개예요.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대부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술서들은 검찰이 불러다 놓고서는 내가 이화영 나쁜 놈이 아니야 말해 이런 진술서들이잖아요. 부인할 수밖에 없죠. 부인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정에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증인만 300명 4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명 400명 증인신문을 하기 때문에 재판이 몇 년씩 가는 거고요.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 하루 합니다. 길면 이틀이에요. 이번에 5일 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5일 동안 해봤자 10명 증인신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저희가 부인해서 증인을 불러야 할 증인이 200명이었다라고 하면 200명인데 그 중에 저희 측 증인 4명 불러요. 그 계산 편하게 한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명 중에 증인이 10명 채택됐다라고 하면 290명을 저희는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90명의 증인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저희가 선택할 때 검찰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그 반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신문해야 할 증인도 90% 이상의 증인을 우리가 포기한 겁니다. 검찰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길을 쓰고 국민참여재판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추구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 검사들이 재판을 하는 방식, 수사와 재판하는 방식이 증인신문 과정 등등에서 장난질을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이러한 장난질을 방조 혹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사와 판사로만 구성된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들어와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하겠다. 더 이상 장난질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증인 90% 이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검찰은 자기네들이 신청한 증인 한두 명 안 받아줬다. 그러니까 42명 신청한 건 말도 안 되니까 그거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자기네들이 신청한 증인들을 안 받아줬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우리는 증인을 90% 이상 다 포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 요만큼도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이 안 되면 정말 콩할 만한 거라도 자기들의 입장이 온전하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못해. 기피 신청, 집단 퇴정. 그래서 저희는 그 행위가 법적 모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적 모독이다. 당시에 재판부가 상당히 당황했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냥 나가버리십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여담인데요. 네. 제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강한 판사님들만 뵈서 여기서 강하다라는 표현은 네. 그분이 뭐 재판을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호인에게 강하신 그런 변호인에게 압박이 많은 네, 그런 판사님만 뵙다가 네. 이번에 이제 송경훈 부장을 겪어보니 네. 너무 젠틀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대북송금에 거쳤던 재판장님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판사에 비해서가 아니라 너무 젠틀하시고 재판 진행도 참 잘하시고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을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그동안 그런 게 별로 없었군요. 공평하게 검찰과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의 주장을 좀 그 공평하게 여기서 한 분 들었으면 여기 최소한 기계적 균형도 맞춰주지 않았던 그런 재판부가 있다가 최소한 그래도 이분은 균형을 맞춘다. 그러셨는데 그날 저희 변호인단 중에 보통 이제 검사가 그런 행위를 하면 검사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를 유심히 바라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류재열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류재열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장은 아예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되었다. 사색이 돼서 있었고 그 좌우 배석 판사님 중에 여성 판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 얼굴이 백지장이 돼서 얼굴이 그 넋을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넋을 놓았다. 그 배석 판사 중에 남자 판사님은 저희 변호인석에서 좀 멀리 계십니다. 멀리 계셔서 그분은 자세히 관찰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가 당황한 거죠. 느닷없이 갑자기 딱 하고 확 가버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황당도 황당이고요. 아무리 자기네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재판 종결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는 거죠. 그래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기피 신청한다고 구두로 얘기해놓고 그냥 퇴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하상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도처에서 지금 그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가운데 법정 모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화영 그 위증 사건 연어회술 파티라고 다 연어회술 파티 사건이라고 쓰고 있어가지고 보도가 어쨌든 이 사건에서 한 검사들의 태도도 똑같이 법정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판부가 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재판부가 입장이 법원에서 낼 게 아니라 그렇죠. 수원지법과 사실은 대법원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지법과 대법원. 그리고 아까 이제 이하상 변호사랑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하상 변호사는 반말로 법정을 모독했다고 하면 이번 검사들은 정제된 표현을 모욕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모욕을 한 건 똑같다. 모욕은 같다. 한 건 똑같은데 본질은 모욕이다. 그 모욕을 한 행위의 방식만 다를 뿐이다. 그 사실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내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심지어 이재명은 구속 못하면서 왜 김건희는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뭐 격분을 했다는 건데요.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저는 보이던데 하나는 불안감이고요. 불안감. 본인 나 감옥 가나요? 그래 맞아요. 있었잖아요. 전 봤다는 거잖아요. 무속인들한테 물어봤다잖아요. 나 감옥 가나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나 이러다 감옥 갈 수 있겠다. 이러다 감옥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불안감과 함께 자격지심도 있어요. 보니까 왜 김혜경, 김정숙 두 사람은 왜 수사 안 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자격지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있었고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럼 내란을 했냐?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네. 봐야 돼요. 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인 아담 셰보르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스레스홀드 이론이라고 문턱 이론이라는 걸 합니다. 문턱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그 5.16 군사 네. 쿠데타를 분석을 하는데 예. 뭐냐면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푸시 팩터와 풀 팩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 팩터는 뒤에서 미는 요인, 네. 풀 팩터는 앞에서 당기는 유인인 거죠. 네. 당시 박정희는 그 사실은 그 이 군에서 진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더 이상 군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어요. 진급 문제 때문에 아웃될 판이었거든요. 네. 이게 푸시 팩터예요. 뒤에서 미는 요인이고. 네. 그 다음에 풀 팩터 땡기는 요인 유혹은 뭐냐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 김건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본인의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 그 법적 처벌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다. 이걸 무마해야 된다라는 뒤에서 미는 요인이에요. 푸시 팩터. 네네. 내란으로 나아가는. 예. 그다음에 풀 팩터는 야 이거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어디 가면은 막 접견실에서 그 선물 까볼 수 있고 막 네. 그다음에 그 세관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서울공항에서 쓱 그 명품백 들고 들어오고 네. 이 목걸이 막 받고 줄 쓰고 네. 이랬던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거다. 어느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푸시 팩터는 셰보르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푸시 팩터는 처벌 가능성이고 예. 두 번째 유혹적인 거는 내가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고 네. 하는 유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가 한편으로는 내가 사실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렇죠. 밤새 잠을 못 자요. 문자 보내고 뭐 그 정보지 유통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파 이 사람은 맨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나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신 거지. 예. 그리고 한편으로 나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나 정말 감옥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양가적 감정이 자기 안에서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존재했다. 네. 이제 어느 심리 분석가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김건희 씨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지금 어떤 생각일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인사와 수사에 김건희 씨가 자기 직접 문제 개입했죠. 직접 다 개입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문제 가지고. 심지어 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김건희를 소환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걸 추진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 안가로 삼청동 안가로 불러서 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온 다음에 정리가 되죠. 안 가는 쪽으로. 예. 예. 저 출장조사로. 출장조사하는 예. 거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선 거예요. 자기 부인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으로 국가 권력을 그거를 이제 그거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안가로 왜 불렀냐? 거기는 출입 기록이 안 남으니까. 예. 예. 원래 대통령실에서 만나면 출입 기록이 다 남으니까 네. 관저도 그렇고 출입 기록 다 남거든요. 근데 네. 안가는 출입 기록이 안 남으니까 출입 기록 안 난 데서 몰래 만난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구질구질합니까? 비겁하고 구질구질하고 예. 사람 국민을 다 속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